여기 한 스웨덴 기자의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국에 대해 보도해왔지만 최근 파리 올림픽 취재 중 겪은 일로 인해 그의 모든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다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항상 한국의 엄격한 규율, 학생들에 대한 압박, 긴 노동시간 등 부정적인 면만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만난 한 한국 선수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년 동안 굳건했던 그의 편견이 무너지게 된 걸까요? 저는 20년 넘게 기자로 일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처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르비드예요. 스웨덴의 큰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기사를 썼는데 솔직히 좋은 얘기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항상 엄격한 규칙, 학생들에 대한 압박, 긴 노동시간 같은 문제들만 다뤘죠. 저는 진실을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전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7월에 어느 화창한 아침에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불려가면서 바뀌었어요.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사무실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모두가 미국의 유명 스포츠 스타나 자메이카의 멋진 달리기 선수들을 취재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의 문제들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게 좋았거든요. 아르비드, 상사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널 파리로 보내서 한국 선수들을 취재하게 할 거야.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상사님, 저는 항의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의 문제들에 대해 쓰잖아요. 왜 저를 그들의 선수들을 취재하게 보내시는 거죠?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르비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지도 몰라. 파리에 가서 선수들을 보고 내가 보는 것을 써봐. 어쩌면 놀랄지도 몰라. 그의 사무실을 나서며 화가 났어요. 이 임무는 시간 낭비일 거라고 확신했죠. 짐을 싸면서도 계속 투덜댔어요. 파리로 가는 비행기는 길었고 그동안 한국팀에 대해 쓸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했어요. 파리에 도착한 이 도시는 올림픽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깃발이 건물에 걸려 있고 어디서나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흥미롭기는 했죠. 하지만 저는 일을 하러 온 거였고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혹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고수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한국팀이 도착하는 올림픽 빌리지로 갔어요.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각 선수마다 2명의 엄숙한 모습의 남자들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었죠. 선수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스포츠팀이 아니라 감옥 수감자들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빠르게 노트를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수들, 엄격한 감시 속 도착, 이라고 썼어요. 자유도, 즐거움도 없고, 오직 통제만 있다. 만족스러웠어요. 예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글을 쓰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봤어요. 그는 한국 팀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인 줄 알았죠. 보안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는 다가와서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재현이에요. 기자신가요? 저는 그의 친절함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스웨덴에서 온 아르비드예요. 한국 팀에 대해 쓰려고 왔어요. 재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희가 외국 언론에 관심을 받는 일이 드물거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겁에 질린 통제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재현은 경호원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한 경호원이 재현을 불러갔어요. 그가 떠나자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한국 기자 미나라고 소개했어요. 못 들은 척하기 힘들었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팀에 대해 쓰고 계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재현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죠. 미나는 제 시선을 따라가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에겐 쉽지 않아요. 압박과 기대가 크거든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미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제가 예상한 차갑고 기계적인 한국 기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선수들과 그들의 꿈에 대해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 느낌을 재빨리 밀어냈어요. 저는 할 일이 있었고 쓸 기사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첫 기사를 썼어요. 엄격한 보안, 통제된 분위기, 제가 본 자유의 부재에 대해 썼죠. 하지만 글을 쓰면서도 재현의 친절한 미소와 미나의 열정적인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야기와 맞지 않았어요. 기사를 마치고 편집자에게 보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재현과 미나를 생각했어요. 그들에 대해 제가 가진 선입견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이것이 한국, 그 사람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였어요. 어느 저녁, 재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둘 다 늦게까지 연습장에 있었고, 그날따라 경호원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재현은 피곤해 보였지만 하루 훈련을 끝내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물었어요.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재현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쉽지 않죠. 때로는 제가 하는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판단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떠올리죠. 그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멀리 있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되고 싶어 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저는 한국 선수들이 강요받아 경기에 임한다고 생각했지만 재현의 열정은 진짜였어요. 그는 단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기부여로 삼아 자신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이야기하면서 재현은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열심히 얘기해줬어요. 그의 가족, 훈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말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저는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고 이 선수들과 그들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미나를 찾아갔어요.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미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화 하나하나, 관찰 하나하나가 제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유가 없다고 연민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그들의 힘과 헌신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날이 갈수록 미나와 선수들과의 대화를 고대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공유한 이야기 하나하나, 제공한 통찰 하나하나가 한국의 더 풍부하고 복잡한 모습을 그려줬어요. 저는 제가 단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제 눈은 새로운 현실에 열렸어요. 도전적인 환경에서도 결의, 열정,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꽃피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 리포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면보다는 선수들의 인내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꿈, 그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승리에 대해 썼어요. 재현이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흥분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려있는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와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는 이미 제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왔어요. 매일같이 재현과 한국 선수들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연습을 지켜보고 미나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죠.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해가 막 떠오르며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재현이 벌써 나와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경호원도 없고 혼자였죠. 그 순간 그는 그저 꿈을 쫓는 소년처럼 보였어요. 일찍 나왔네. 제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재현은 놀란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 아르비드 씨.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잠이 안 와서 연습 좀 더 하려고 나왔어요. 저는 그 옆 잔디에 앉았어요. 내일 큰 경기라서 긴장되나? 재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경기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경기는 저에게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는 기회예요. 그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엄청났어요. 여기서의 성적이 그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단순한 메달 문제가 아니라
완벽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문제였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재현은 조금 더 마음을 열었어요. 그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걱정도 느껴졌어요. 만약 그들을 실망시킨다면 어떻게 할까?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씨, 경호원 중 한 명이었죠. 항상 그렇듯이 그의 얼굴은 엄격했어요. 재현, 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여기 혼자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리고 당신, 그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인터뷰는 사전에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재현의 어깨가 긴장되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대화하던 자유로운 젊은이는 사라지고 다시 경계하는 운동선수로 돌아갔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재현이 빠르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 씨가 재현을 데려가면서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선수들은 챔피언이 아니라 죄수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이건 옳지 않았어요. 드디어 큰 경기 날이 되었어요.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기자석에서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미나가 제 옆에 앉았는데 얼굴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재현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모르게 긴장되고 있었어요. 몇 주 사이에 저는 냉소적인 관찰자에서 이 선수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죠. 한국팀이 경기장에 들어섰고 관중들은 환호했어요. 저는 바로 재현을 알아봤어요. 그는 창백했고 눈은 긴장한 듯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김 씨와 다른 경호원이 근처에 서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죠. 경기가 시작되자 재현이 고전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움직임은 경직되어 있었고 반응은 느렸어요.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힘내, 재현.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경기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 동안 김 씨가 재현에게 다가갔어요. 멀리서도 경호원의 환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재현에게 거칠게 말했고 점수판을 가리켰어요. 재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고 그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재현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더니 다시 눈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은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어요. 경기의 후반부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재현은 우아하고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모든 동작은 정확했고 모든 결정은 현명했어요. 관중들은 열광하며 그의 이름을 외쳤어요.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재현에게 달려 있었어요.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재현은 마지막 움직임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재현이 해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모두와 함께 환호했어요. 재현을 보니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 안도, 모든 역경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전의 편견과 나만에 대한 냉소적인 생각들이 모두 녹아내렸어요. 대신 저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강인함을 보았어요. 재현과 이 선수들은 단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위해 싸우는 인간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미나가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저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재현의 여정은 제 여정이 되었고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세상을 보게 해주었죠. 재현이 팀원들과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제 이야기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아주 다를 것임을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용기, 회복력,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재현이의 승리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시상대의 성글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그나 그의 나라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래된 생각들을 모두 깨뜨리는 순간이었어요. 재현이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가 겪었던 모든 시선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승리는 더욱 놀라웠어요. 나는 내가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엄격한 규칙과 통제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인 저널리스트 친구인 미나는 내가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알고 있었나요? 어느 날 미나가 말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기술 선두주자 중 하나라는 걸. 나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회사들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TV, 컴퓨터 칩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계뿐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녹색 에너지와 전기차에서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이나 TV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들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지 알게 되는 것은 눈이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미나는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늦게까지 공부하곤 해요. 몇 년 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밤늦게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본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너무 큰 압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 학생들은 자신과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미나는 나를 파리의 한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맛있는 비빔밥과 김치를 즐기면서 그녀는 한국 음식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들어본 적 있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나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으로 몇몇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었어요. 그 매력적인 음악과 인상적인 춤 동작에 놀랐어요. 이 스타들은 이렇게 잘하기 위해 수년간 훈련해요. 미나가 설명했어요. 우리 운동선수들처럼. 나는 하나의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기술, 교육, 엔터테인먼트 할 것 없이 한국인들은 최고의 자리를 목표로 하는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성공뿐만이 아니었어요. 미나는 또한 한이라는 한국의 개념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의 어려운 역사에서 비롯된 슬픔, 분노, 희망의 혼합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재현이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어쩌면 이한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일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어요. 파리의 거리에서 한국차를 보기 시작했고 그 나라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어요. 나는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면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성취와 사람들의 정신을 다루었어요. 노력, 혁신, 결단력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독자들은 나만큼이나 놀라워하고 감동받았어요. 한 기사는 한국이 큰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미나는 한국이 기술과 팀워크를 사용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어려움에서 배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죠. 또 다른 이야기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돕는 노력에 초점을 맞췄어요. 나는 가난한 나라에서 자원봉사하는 한국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세계화 질병 퇴치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내가 이전에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올림픽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재현과 다른 한국 선수들을 계속 지켜보았어요. 이제는 그들을 억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의 강함을 상징하는 사람들로 보았어요. 네, 그들은 도전과 압박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료들과 고국의 팬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파리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나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더 알아가야 할 것이 많았어요. 내가 한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는 나를 매료시키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 미나는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아름다운 한국 책갈피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할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짐을 싸면서 나는 단순히 짐만 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 그리고 오랫동안 오해했던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절대 배움을 멈추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항상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요. 올림픽이 끝나갈 때쯤 저는 나만에 대해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여정을 시작할 때는 나만에 대해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빈 페이지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파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한 선수들을 의심과 판단의 눈초리로 봤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그 선수들이 존경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재현의 놀라운 승리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대회뿐만 아니라 감시하던 보안 요원들의 눈초리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단력, 그의 정신,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한 사랑을 묘사했습니다. 쓰면서 제 이야기 역시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선수들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발견에 여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 독자들에게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나만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나에게 배운 것들에 대해 썼습니다. 나만의 놀라운 기술,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독자들이 제가 본 나만을 그대로 보기를 바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혁신적인 사람들이 모여 많은 것을 극복한 나라를 말이죠. 초고를 마치고 나서 의자에 기대어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까지 썼던 다른 기사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사실과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였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를 집에 있는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제 관점의 변화를 이해할까요? 제가 약해졌다고 생각할까요? 몇 시간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아르비드.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내 기사를 읽었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런데 그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훌륭해.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쓴 것 중에 이런 건 처음이야. 정직하고 강렬해. 첫 페이지에 실을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기사에 대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독자들은 재현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배운 나만에 대해 흥미로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가 그들 자신의 나만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한 이메일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10대 소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나라를 제가 보는 방식으로 봐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글이 저를 제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라고 썼습니다.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여정이 저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현과 미나, 만났던 나만의 모든 선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의 힘, 인간 정신의 강인함,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파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나만이 보였습니다. 붐비는 도시, 고대 사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결국 저를 변화시킨 나라가 보였습니다. 노트를 꺼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고 밝혀야 할 진실이 많았습니다. 나만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아파트, 이웃, 도시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떠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제가 쓰는 모든 기사에는 다른 톤이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찾고 다른 관점을 찾고 제 자신의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파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깊은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재현의 결단력이나 미나의 통찰이 어떻게 제 눈을 뜨게 했는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신 그들에게 제 기사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기술 혁신, 풍부한 문화, 강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 나라가 직면한 도전과 그 도전을 극복하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종의 비공식 나만 대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 도시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문화 행사에 참석하고 한국 음식을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경험들은 파리에서의 시간과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미나와 연락을 유지하며 남한에서의 발전에 대해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기사를 사실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재현에게서였습니다. 그는 제 기사에 대해 고마워하며 자신과 동료 선수들에게 목소리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자랑스럽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여정이 저만 바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생들에게 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망치면 어쩌지? 아이들이 관심 없으면 어쩌지? 그런데 재현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감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저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승낙했어요. 수많은 젊은 얼굴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빛나는 거리, 거리 음식의 맛있는 냄새,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재현의 놀라운 승리와 그의 얼굴에 흐르는 기쁨의 눈물, 미나가 도와준 한국의 빠른 발전에 대해 설명했죠. 말을 하면서 학생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더 알고 싶어 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죠. 한 소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까지 말했어요. 이야기가 끝난 후 한 소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줍어 보였지만 눈은 결연했죠. 아르비드 선생님, 저는 중국에서 왔는데 가끔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마도 친구들이 제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운다면 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 여정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이제 한국에 대해 글을 쓰거나 이야기할 때마다 그 소년을 생각합니다. 재현과 미나도요. 제 편견 때문에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뻔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흐릿한 안경을 벗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지만 특히 나이 든 저에게는 더더욱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작은 승리처럼 느껴져요. 이번에는 관광객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에요.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그 나라를 탐험하고 싶습니다. 제 여정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요. 또한 모든 나라와 문화에는 고유한 강점과 도전이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로서의 제 임무가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죠. 때때로 늦은 밤에 글을 쓰면서 재현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다음 큰 대회를 위해 훈련하고 있을까요? 다른 젊은 운동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을까요? 미나도 생각해봐요. 지금쯤 또 다른 외국인이 한국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겠죠. 이런 생각들은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거든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제 생각을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 눈을 뜨게 해줬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저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전히 글을 쓰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기사들은 생동감과 색깔로 가득 차 있으며 제가 한때 오해했던 나라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의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밖을 보며 더 이상 익숙한 거리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공유할 이야기가 가득한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것을 준비시켜 주었죠. 여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한국 선수들을 향한 놀라운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출신 번역가 에셀버트는 처음에는 이를 무시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개회식에서의 북한, 호명 실수부터 시작해 경기장에서의 의도적인 방해까지 한국 선수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응은 에셀버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시각을 180도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올림픽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파리 올림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셀버트예요. 파리에 산 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저는 영국 출신 번역가인데요. 파리 생활이 생각만큼 항상 화려하지는 않답니다.
물론 에펠탑은 예쁘고 크루아상도 맛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낭만적인 꿈속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상은 작은 일들에 끊임없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프랑스답게 행동하죠. 그들의 우월한 태도는 정말 참기 힘들어요. 그리고 관료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무슨 일 하나 하려면 진짜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에요. 프랑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인상을 갖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들만의 예의 바르고 체계적인 모습이 저를 불편하게 해요. 마치 그들이 뭔가를 자랑하는 것 같달까요. 어쨌든 지금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어서 도시 전체가 난리예요. 어디를 봐도 포스터와 깃발이 걸려 있고 사람들은 그것만 얘기해요. 흥미롭긴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귀찮아요. 왜냐하면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원래 3유로 하던 커피 한 잔이 이제 5유로나 해요. 호텔은 이미 다 예약이 끝났고 남아있는 곳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어요. 도시 전체가 방문객들한테서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저는 영국 기자들하고 일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흥분도 되지만 스트레스도 많죠. 긴 시간을 일하면서 모든 걸 준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피곤하지만 동시에 약간 짜릿하기도 해요. 며칠 전 사무실에 앉아 서류와 빈 커피잔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동료 제임스가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어 말했죠. 이게 진짜 일어난다고 믿어져? 우리가 올림픽 한가운데 있게 되는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열정을 함께 나누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신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래, 뭔가 대단할 거야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벌써부터 저 인파 봤어? 완전 난장판이 될 거야. 제임스는 그냥 웃었어요. 에이, 모험심이 어디 갔어? 이건 평생 한 번뿐인 기회야. 그가 맞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도시가 이미 이렇게 붐비고 시끄러운데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면 어떨지 상상도 안 돼요. 그러던 중 모든 것을 바꿀 일이 생겼어요.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거든요. 그는 크고 위압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서 들으면 무조건 경청하게 돼요. 에셀버트, 그는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올림픽 보도에 필요한 주요 번역가가 필요해. 내가 그 일을 맡아줬으면 해.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경력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공포의 물결이 몰려왔어요. 내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다니? 정말 확실하신가요, 선생님?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어요. 더 적합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최고야. 언어도 알고 도시도 잘 아니까 내가 딱이야. 사무실을 나서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바로 내 큰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긴 시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 중에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많은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멍한 상태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제임스가 궁금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유령이라도 본 것 같네. 의자에 무겁게 앉으며 말했어요. 올림픽 보도의 주요 번역가로 배정받았어.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듯 말했죠. 제임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단한데. 축하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고마워. 아직 실감이 안 나네. 컴퓨터로 돌아섰을 때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흥분, 두려움, 자부심, 불안이 모두 뒤섞여 있었어요. 이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거예요. 내가 준비된 걸까요? 창밖을 보니 파리의 분주한 거리들이 보였어요. 도시가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올림픽의 대단한 쇼를 준비하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한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이 과제가 제 직업적 능력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제 자신에 대해, 한국인들에 대해, 그리고 스포츠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파리에서의 평범한 제 삶이 아주 특별해지려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제가 올림픽 드라마 한가운데에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있어요. 흥분과 긴장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모든 건 첫날부터 시작됐어요.
개막식에 도착했을 때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에너지가 넘쳤죠. 모든 나라의 국기가 따뜻한 여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통역사로서 영국 기자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맡았어요. 간단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큰 오산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한국 팀이 입장할 때 왔어요. 안내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는데 한국 팀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주변을 둘러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거 들었어요? 제가 기자 중 한 명인 잭에게 속삭였어요.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말도 안 돼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을 겨냥한 사고들이었죠. 수영 경기 중에는 점수판에 한국 국기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다른 나라의 국기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말이죠. 체조 경기에서는 한 한국 선수의 이름이 화면에 잘못 표기됐어요.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큰 문제가 되었어요. 가장 심각한 일은 남자 펜싱 결승전 날이었어요. 경기장은 만원이었고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오상욱 선수가 프랑스 선수와 대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스트립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심판은 프랑스 선수를 편애하는 것 같았어요. 의심스러운 판정을 계속 내렸죠. 오상욱 선수는 침착하게 대처했지만 그의 눈에 좌절감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상욱 선수는 멋지게 싸웠어요. 그의 움직임은 번개 같았고 전략은 완벽했어요. 펜싱에 대해 잘 모르는 저조차도 그가 더 뛰어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오상욱 선수가 승리의 점수를 따냈어요. 한국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프랑스 선수는 악수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버렸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올림픽 정신은 어디 있나요? 스포츠맨십은요? 공정한 경기는 어디 갔나요? 잭을 보니 그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그거 봤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도 봤다는 걸 알면서도요. 잭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그가 말했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장을 떠나면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이 최근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따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경제적 경쟁이 불공정한 대우의 배경일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때 제 자신의 편견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상욱 선수의 침착함과 한국팀의 불공정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끈기를 보면서 눈이 뜨였어요. 그날 밤 번역 작업을 하면서 제가 본 것을 계속 생각했어요. 잘못된 국기 표기, 이름 실수, 편파적인 심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불쾌한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한국 선수들에게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들은 단순히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편견과 불공정한 대우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품위와 결단력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작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중립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상황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했고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것은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 공정성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이 남아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에 대한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같이 영국 기자 친구들과 저는 더 많은 부당한 대우를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수영 경기에 있었습니다. 한국 수영 선수가 아시아의 김으로 발표되었고 그의 이름과 나라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 잭에게 들었어? 이름이나 나라를 제대로 말하지도 않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잭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에셀버트.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우리는 한국 수영 선수가 혼란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수영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벽에 가장 먼저 닿았지만 전광판을 보니 그의 이름이 흐릿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관중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가 공정하게 이겼는데 왜 이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거야? 수영 경기장을 떠날 때 우리는 화가 난 한국 팬들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 선수촌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생활 조건에 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좁고 비좁은 방과 맛없는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2등 시민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팬들은 먼 길을 여행해 자국을 응원하러 왔는데 그들의 선수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쓰면서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대우, 한국 선수들의 회복력, 특히 오상욱의 놀라운 경기와 스포츠맨십에 대해 저는 통역사로서의 제 일이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선수들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마치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선수들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 존경을 받았고 제가 이제 보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헌신적이고 능숙하며 명예로운 경쟁자들로 가득한 나라.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영원히 바뀌었고 이 매력적인 나라와 그 놀라운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영국 기자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수들의 경험을 인터뷰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모두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피곤하고 약간 짜증나 보였거든요. 야, 저것 좀 봐. 제가 동료 사라에게 말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 사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거 느꼈어. 비결이 뭘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한국 선수촌에 가까워지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평소에 먹던 밍밍한 식당 음식과는 전혀 달랐죠. 이게 무슨 냄새예요? 지나가는 한국 선수에게 물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저희 팀의 주방이에요. 저희는 자체 셰프를 데려왔어요. 사라와 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셰프를 직접 데려왔다니 참 신선한 생각이었죠. 알고 보니 한국올림픽위원회는 미리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올림픽 선수촌의 음식이 별로일 것을 예상하고 자체 요리팀을 데려온 거죠. 이 셰프들은 선수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더 많은 한국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자체 의료팀도 데려왔고 한의사와 마사지 치료사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침대와 베개도 가지고 와서 좋은 잠자리를 보장했죠. 준비가 전부예요. 한 선수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에게 최고의 성공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거죠. 저는 영국팀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음식과 숙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왜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저는 영국 기자 친구들에게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야. 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생각했어. 맞아. 엠마가 덧붙였어요. 우리 팀도 이런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란과 감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그 뒤에 있는 시스템 전체가 다른 수준인 거지. 우리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다양한 경기를 지켜봤어요. 어디를 가나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활쏘기나 태권도 같은 전통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도 말이에요. 기계처럼 잘 돌아가고 있어. 사라가 한 한국 수영 선수가 또 다른 메달을 따는 것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다시 오상욱 선수의 펜싱 경기를 떠올렸어요. 이제야 그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침착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 뒤에 온 국민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번역 작업을 하면서 제 시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준비성과 헌신, 그리고 회복력에 감탄하고 있었죠. 저는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한국 문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스포츠 접근 방식에 대해 읽기 시작했죠. 알면 알수록 더욱 감탄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기자 친구들과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델버트, 메달 집게 봤어? 톰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상위 5위 안에 들었어. 톰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들을 이기고 있어. 우리는 모두 톰의 핸드폰을 둘러싸고 순위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국들과 나란히 상위권에 있었어요. 메달만이 아니야. 엠마가 덧붙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어? 항상 예의 바르고 자신들의 쓰레기도 잘 치우고 스캔들이나 나쁜 행동이 전혀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점을 눈치챘죠. 한국 선수들은 조용한 품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올림픽을 취재하는 동안 저는 점점 한국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처럼 느껴졌어요. 숙련되고 준비가 철저하며 우아한 모습이죠. 어느 날, 한 영국 선수가 한국 선수에게 패배한 후 인터뷰를 마치며 한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알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졌다고 해서 화나지 않아요. 그 한국 선수는 그냥 더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라를 바라봤고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메달을 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올림픽에 접근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죠. 경기가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비록 그들이 영국 선수들과 경쟁할 때도 말이에요. 이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든 우수함을 존경하는 마음이었죠. 뒤돌아보면 제 시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올림픽에 오래된 편견과 좁은 시각을 가지고 왔지만 특히 한국팀을 통해 본 것과 배운 것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영국인 기자 친구들과 우리의 단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제가 느낀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써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단지 메달 이상의 인정을 받아야 해요. 선임 기자인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에셀버트. 하지만 어떻게 편향되지 않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한 후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에 집중하자고요. 그들의 준비 과정, 태도, 성과를 이야기하면 돼요. 독자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면 되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기사를 계획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팀의 여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사라는 선수들의 회복력을 집중 조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한국 선수들, 특히 오상욱 선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도전 극복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있잖아, 그녀가 어느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오상욱 선수에게 부당한 경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냐고 물었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모두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저는 저 자신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제 행동은 모든 한국인을 비춥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보여야 합니다. 라고 했어.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과연 품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사들이 완성되어 가면서 우리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정성, 존중, 문화적 이해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른 기자들에게 우리가 한국팀에 대해 배운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에게 메달과 세계 기록 너머의 인간적인 이야기, 고난과 승리를 보게 하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곧 여러 기사들이 한국 선수들의 정신과 준비 과정을 칭찬하며 나타났습니다. 보도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사를 번역하고 있을 때 한국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노력을 듣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간과되거나 오해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주니 너무 기뻐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림픽이 계속되면서 저는 변화들을 느꼈습니다. 깃발과 이름의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해설자들도 모든 선수들에 대해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공정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인들만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데 함께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선수들에게 무관심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제 팀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동료 기자들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경험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편견 너머의 최선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귀중한 것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다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존중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통역사로 올림픽에 왔지만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용기, 인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올림픽 불꽃이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저와 제 독자들에게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파리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가올 식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새로운 경험과 이해를 향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첫 인상이 틀릴 수 있다는 것,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이해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올림픽의 나머지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새로운 눈과 열린 마음, 그리고 이전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프랑스 군사 전략가가 한국의 국방력은 갈 때까지 간 것 같다면서 한국 같은 나라는 보기도 싫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그렇게 가기 싫은 한국에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군사 전략가는 한국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고는 한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절규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 35살인데 프랑스군에서 제일 어린 군사전략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 집안의 군인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아버지는 매번 프랑스 군대의 위상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대대로 집안 어른들이 프랑스 군인으로서 활약한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고 저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18살에 프랑스 명문 군사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학교는 제 꿈 그 자체였어요. 최첨단 시설, 뛰어난 교수님들, 매 순간 도전이 되는 엄격한 교과 과정이 있었죠. 큰 강당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경제 기적을 자랑하지만 국방에 관해선 준비가 한참 부족해요. 군사훈련도 부실하고 장비도 구식이에요. 미국의 보호에 너무 의존하고 있죠. 저는 성실하게 필기했고 교수님들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한국 군대가 약하다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이런 생각은 교실에서만 강화된 게 아니에요. 소셜미디어도 큰 역할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정보였지만요. 기숙사방에서 미셸볼을 보다가 사진들이 눈에 띄었던 게 기억나요. 한국의 가난한 나라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는데 한국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허름한 건물들,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들, 영양실조로 보이는 아이들 사진이었죠. 댓글엔 충격받고 우월감을 느끼는 프랑스 네티즌들의 말로 가득했어요. 저렇게 살면서 한 댓글이 적혀 있었어요. 감히 프랑스에 도전한다고? 군대가 약한 게 당연하지. 다른 사람이 덧붙였어요. 국민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전 이 사진들이 진짜인지 어떤 상황에서 찍혔는지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대신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에 또 다른 층위를 더했죠. 한국은 군사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요. 공부를 계속하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그렇게 뒤처져 있다면 우리 같은 프랑스 군대의 미래 지도자들이 우위를 지키고 국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계속 반에서 1등을 했고 이론 공부와 실습 모두에서 뛰어났죠.
교수님들은 제 전략적 사고와 복잡한 군사 상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칭찬하셨어요. 졸업할 때쯤엔 이미 고위 장교들의 눈에 들어 있었죠. 졸업식 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사열장은 초록색 제복의 바다였고 자랑스러운 가족들이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완벽한 대형으로 행진했어요. 제 이름이 불려 졸업장을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자부심에 가득 차 꼿꼿이 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졸업식 후에 일어났어요. 훈장으로 가득한 가슴을 한 장군님이 절 찾아오셨어요. 미셸,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불친절하진 않았어요. 자네 학교 성적이 아주 뛰어났어.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네. 장군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동안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자네를 군사 전략가로 임명하겠어. 우리 군에서 가장 젊은 전략가지.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학교를 갓 졸업하고 바로 전략가가 되는 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현장 경험이 많은 장교들에게 주는 자리였죠. 그런데 제가 이런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새 역할을 시작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정보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상세한 전략 평가를 만드는데 긴 시간을 보냈죠. 주로 동쪽 이웃 나라들, 즉 일본, 한국, 그리고 이 지역에 늘 주둔하는 미군에 집중했어요. 한국에 관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편견을 가지고 분석에 접근했어요. 한국의 군사훈련을 어설프고 효과 없는 것으로 해석했죠. 국방비 지출도 잘못됐다고 봤어요. 실제 전투력보다는 겉보기에 멋진 장비에 집중한다고요. 보고서에서 계속 한국이 미국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혼자서는 분쟁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상관들은 제 일을 칭찬했어요. 자신들이 오래 믿어온 것들이 확인된다고 보셨거든요. 제 평판이 높아졌고 곧 고위급 전략회의에 초대받아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구하게 됐죠. 그런 회의 중 하나가 기억나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한반도에서 있을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방은 훈장과 리본으로 가득한 제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로 가득 찼어요. 가장 어린 사람으로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을 때 자부심과 긴장감이 뒤섞였어요. 미셸 전략가, 장군님이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일어나 제복을 가다듬고 오랫동안 믿어온 생각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말했어요. 정보와 제 분석에 따르면 장군님, 미국의 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개입이 없다면 한국은 빠르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한국군은 효과적인 방어를 할 만한 훈련과 장비가 부족해요. 지도부도 실전 경험이 없고요. 방 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이 그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자부심이 샘솟았어요. 30대 초반에 제가 여기서 프랑스 최고위군 간부들의 전략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정보 보고서랑 위성 사진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우리 해외 특파원 한 명이 보낸 메시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한국산 K9 자주포 국제적 주목받아 였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한국이 뭘 만들었길래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게 있겠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고서에는 폴란드가 최근에 한국에서 K9 천둥 자주포를 구입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산 게 아니라 이미 188 포병대대에 배치까지 했대요. 게다가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시험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의자에 기대앉아 미간을 찌푸렸어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데 이렇게 빠르다니. 특히 외국 무기인데 말이에요. 교육이나 호환성, 군수 지원 같은 문제는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보고서는 계속되더라고요. 폴란드 군이 K9의 성능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요. 그냥 화창한 날 완벽한 사격장에서 쏜 게 아니라 거친 지형에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시험했대요. 보안 단말기로 영상을 틀어봤는데 그 거대한 자주포가 진흙탕 들판이랑 울창한 숲을 누비면서도 빠르게 전개하고 발사할 수 있는 걸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속도랑 정확도가 인정하기 싫지만 대단했어요. 폴란드군 미디어 매체가 이 훈련을 자세히 다뤘대요. 특히 K9이 기존에 있던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과 잘 어울린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한국산 군수품의 기술적 호환성이랑 전략적 계획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놀란 건 그리고 제 고정관념을 흔든 건 이 무기를 다루는 인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폴란드 여군들이 K구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봤어요. 전략 분석할 때 저는 항상 한국의 가장 큰 약점으로 제한된 군 인력을 꼽았거든요. 출산율도 낮고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걸 여러 보고서에서 강조했었죠. 그런데 여기 고급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군인 풀을 늘리는 군 복무 모델까지 만들어낸 증거가 있잖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이 전체 군 병력의 25%나 된대요. 실제 전투에서도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고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군 인력과 군 구조에 대한 전략적 사고까지 과소평가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계속 읽어가면서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K군 폴란드에서만 주목받는 게 아니었어요. 최근 NATO의 발트해 훈련에서도 큰 역할을 했대요. 무려 20개 NATO 국가가 참여한 훈련이었는데 K구이 해안방어에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K구의 영향력은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루마니아도 방금 구매를 확정지었대요. 유럽에서 6번째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래요. 보고서에서는 K구를 성능과 다용도성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인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이 정보를 받아들이려 했어요. 항상 군사적으로 후진적이고 미국에 의존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널리 인정받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상관인장 대령이었어요. 미셸,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다주포에 대한 보고서 봤나?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네, 방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고위층에서 몇 대 구입해서 연구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가능성은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의견을 낼 준비도 안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략가로서 늘 분석할 준비가 돼 있어야 했죠. 장 대령님,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저는 이 보고서들을 좀 의심스럽게 봅니다. K구 시스템의 능력이 너무 한국이 개발했다고 하기엔 비현실적으로 보이네요. 장 대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떤 분석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나? 급하게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아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양들, 발사 속도나 사거리, 기동성이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한 한국 방위산업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요. 데이터가 조작됐거나 과장된 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말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 선입견 때문에 분석이 왜곡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밀어냈어요. 수년간의 정보 평가가 틀릴 리가 없잖아요. 장 대령이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그렇군. 그럼 직접 평가해볼 만한 가치도 없다고 보나? 한국산 무기체계를 제 전략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편했어요. 복잡해질 것 같고 오랫동안 가져온 많은 가정들을 재고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장 대령님, 우리 자원을 낭비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대평가된 장비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미셸. 자네 평가를 위로 보고하지.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이거는 계속 주시하게. 이 보고서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해. 그가 나가고 나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K구에 대한 보고서들이 아직 열려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지역 군사력에 대한 특정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온 제 일부분은 저항했죠. 보고서를 닫고 대신 한국 군사기지를 찍은 위성사진 더미로 눈을 돌렸어요. 이건 적어도 익숙한 영역이니까요. 이걸 하루 종일 분석하면서 예상했던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열등한 군대, 훈련도 장비도 부실한. 하지만 일하면서도 계속 의심이 들더라고요.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의 약점에 대한 확신 때문에 중요한 변화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머리를 흔들어 이런 귀찮은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젊고 존경받는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인 미셀이에요. 날카로운 분석력과 흔들리지 않는 평가로 경력을 쌓아왔죠. 지금 와서 자신을 의심할 순 없어요. 한국에 가기로 한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장 장군님 앞에 서서 제 제안을 설명할 때 그분 눈에서 의심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 거기 방위산업을 조사하려고? 그분이 놀라고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별로 자신은 없었지만 자신 있어 보이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군님. 직접 가서 그들의 능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K구 자주포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알아야 해요. 장군님이 의자에 기대시더니 저를 뚫어지게 보셨어요. 영원처럼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말씀하셨죠. 좋아, 미셸. 하지만 명심해. 너는 관찰하고 보고하러 가는 거야. 친구 사귀러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조심해. 우리 능력에 대한 민감한 정보는 절대 누설하지 마. 장군님의 마지못한 승낙을 받고 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 긴장되고 기대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요. 몇 년 동안 멀리서 분석만 했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별일 없었는데 인천국제공항에 내려갈 때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한국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싶어 했어요. 아래에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효율적으로 보이는 기반 시설이 있는 거대한 도시 풍경이 벌써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착륙하자 한국 방위산업 대표단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환영하는 미소와 전문적인 태도에 저는 당황했어요. 의심이나 적대감으로 맞이할 줄 알았거든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셸 씨. 자기를 김 박사라고 소개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그는 제 방문을 담당하는 주요 연락 담당자였어요. 저희 시설을 보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도시의 현대성에 놀랐어요. 깨끗한 거리, 발달된 대중교통,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후진 국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국 방위산업 본사였어요. 건물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보안시설은 우리나라에서 본 것만큼이나 뛰어났어요. 안에서 저는 여러 관계자와 엔지니어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일을 저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 신나 보였어요. 그들은 최신 기술에 대한 발표를 보여줬어요. 첨단 레이더 시스템, 차세대 통신 장비, 심지어 AI 기반 전투 시스템 계획까지요. 시연을 볼 때마다 한국의 기술 능력에 대한 제 오랜 믿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진짜 눈이 떠진 건 다음날 K구 자주포 제조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거대한 시설에 들어섰을 때 그 규모에 숨이 막혔어요. 조립 라인이 눈에 보이는 한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완성된 자주포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저를 40대 초반의 박지수라는 여성 수석 엔지니어에게 소개했어요. 박 엔지니어가 우리 생산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박 엔지니어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제조 과정의 각 단계를 설명했어요. 정밀 로봇공학과 숙련된 작업자들이 함께 이 강력한 기계를 만드는 걸 놀라움 속에 지켜봤어요. K군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박 엔지니어가 최종 조립을 보면서 설명했어요. 현대 전장을 위해 설계된 완전한 시스템이에요. 속도, 정확성, 생존성 이게 우리의 주요 초점이에요. 그녀는 자주포의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1분 안에 발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 극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마다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제 이해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시험 절차를 보고 싶으세요? 박 엔지니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곧 우리는 거대한 시험 시설에 있었어요. K구이 여러 시험을 거치는 걸 봤어요. 발사 시험, 기동성 시험, 심지어 모의 전투 상황까지요. 자주포의 성능은 말 그대로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여러 한국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깊이 있는 지식과 혁신적인 사고에 놀랐어요. 그들은 현재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은 K구를 더 가볍고 내구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복합 재료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신나서 얘기해줬어요. 다른 사람은 자주포의 조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의 발전에 대해 얘기했고요. 제조 공장에서의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머리는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어지러웠어요. 한국의 기술 능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도전받고 있었죠. 훈련을 감독하는 한국 대령과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K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셸 씨? 그가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인상적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이 시스템의 성능과 다재다능함은 놀랍네요. 대령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과 시스템 통합 면에서도요.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관점이 크게 바뀐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한국은 제가 항상 상상했던 후진적이고 기술적으로 열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빠르게 발전하는 방위산업을 가진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기술을 생산하는 나라를 보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호텔방에 앉아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제 추천사항이 이전에 썼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란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한국을 지역 안보의 약한 고리로 보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로 보게 됐어요. 제가 쓰려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프랑스이 한국의 군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추천하는 건 우리의 오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타이핑을 시작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을 무시할 순 없었어요. 그들의 기술적 발전, 혁신적인 국방 접근법, 숙련된 인력, 이 모든 게 우리가 협력할 의지만 있다면 프랑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흥분과 불안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가져가는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가져온 믿음에 도전하고 어쩌면 우리 군 고위층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느낀 긴장감은 흥분과 불안이 섞인 거였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계속 준비해온 순간이었거든요. 방 안은 익숙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고위 군사 전략가들, 제 동료들, 그리고 장 장군님을 포함한 상관들이요.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에서부터 의심까지 다양했어요. 제가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의 기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제 목소리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한국의 방위 능력에 대한 많은 믿음들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K9 자주포가 작동하는 생생한 사진들, 첨단 제조 시설들, 그리고 제가 관찰한 숙련된 인력들을 보여드렸어요. 저를 감동시켰던 기술적 사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제가 목격한 혁신적인 군사훈련 접근법도 공유했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K9의 능력을 우리 포병과 비교한 그래프를 가리키면서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크게 발전했어요. 그들의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우리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우리보다 우수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방의 분위기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호기심 어린 관심이었는데 점점 불신과 심지어 적대감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선배님, 고위 전략가 중 한 분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미셸, 그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당신 정말로 우리가 항상 기술적으로 열등하다고 알고 있던 한국이 갑자기 군사력에서 우리를 앞섰다고 말하는 건가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선배님. 우리가 간과해온 점진적인 과정이었어요. 제 방문이 제 눈을 뜨게 해줬죠. 눈을 뜨게 했다고요? 좌우 소령님이라는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아니면 눈을 멀게 한 건가요? 이건 잘 만들어진 선전에 불과해 보이는데요.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을 거예요. 동의하는 듯한 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 제 속이 싱숭생숭해졌지만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결심으로 계속 밀고 나갔어요. 이건 선전이 아닙니다. 저는 더 많은 사진과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강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시스템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봤고 그것들을 설계한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혁신 수준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요점을 말할 때마다 저항은 더 강해졌어요. 제 동료들은 제 사진의 진위성, 제 데이터의 정확성, 심지어 제 객관성까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오셨던 장 장군님이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미셸, 당신이 한국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요? 어쩌면 그들의 환대가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저는 항상 제 분석 능력과 객관성을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장군님, 죄송하지만 저는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의는 1시간 더 계속됐지만 제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제 동료들은 그걸 다 꾸며낸 것이나 과장된 것으로 일축하려고 하더라고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좌절감과 실망감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제 발견이 협력 가능성과 우리 전략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길 바랐는데 그 대신 부정과 의심만 받았어요.
그 후 며칠은 제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복도와 휴게실에서 속삭임을 듣고 곁눈질을 받았어요. 한때 존중하고 친절했던 제 동료들이 이제는 저를 동정과 불신이 섞인 눈으로 대하더라고요. 발표 일주일 후, 제 직속 상관인 장 대령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제가 그분 앞에 앉았을 때 그분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미셸, 그분은 걱정과 실망이 섞인 목소리로 시작하셨어요. 난 너를 걱정하고 있어. 한국 출장 다녀온 이후로 넌 달라졌어. 내 최근 보고서와 권고안들이 우리의 기존 평가와 맞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제가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 그분은 계속하셨어요. 어쩌면 잠시 쉬면서 내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일지도 몰라. 그분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전략가라고 믿었던 바로 그 기술과 통찰력이 이제는 약점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를 피했고, 저는 중요한 회의와 결정에서 제외됐어요. 마지막 결정타는 제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조롱받은 전략 회의 때 왔어요. 제 동료들이 한국의 능력에 대한 오래된 정보를 자신 있게 논의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에서 사직서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군사 전략가라는 제가 평생 목표로 삼아왔던 직업을 그만두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증거를 무시하고 오해를 계속 퍼뜨리길 바라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방위 능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에세이를 쓰기로 했어요. 제 목표는 제가 한때 가졌고 지금은 제 전 동료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없애는 거였어요. 하지만 연구와 글쓰기를 시작하자마자 곧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프랑스의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쓰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시기에 저는 과감한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이주하는 거였죠. 이 생각은 저를 흥분시키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했어요. 한편으로는 제약 없이 글을 쓰고 연구할 자유를 줄 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알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이 가능성을 위해 준비하는 데 몰두했어요. 언어 학습 앱과 교과서로 매일 몇 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방문 때 만들었던 인맥들에게 연락해서 프랑스 군사 분석가를 위한 기회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고요. 동시에 두 나라의 방위 능력을 더 깊이 분석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제 관찰이 예외적인 게 아니었는지 완전히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 처음 인상이 확인됐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드론 기술, 국방에서의 인공지능 응용 같은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프랑스는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많은 면에서 구식 사고방식과 한국 같은 나라들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제가 그 회의실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태도들이 큰 전략적 약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제 계획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의 한 싱크탱크에서 객원 연구원 자리를 얻었는데 제 군사 배경과 새로 생긴 한국 방위 능력에 대한 관심을 자격으로 삼았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남은 소지품들이 담긴 가방 하나를 들고 텅 빈 아파트에 서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두려움, 흥분, 슬픔, 희망이 모두 뒤섞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가 얻은 통찰력들, 제가 극복한 편견들, 제가 발견한 진실들, 이 모든 게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 도전하고 프랑스과 한국 모두 서로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하도록 만드는 사건들을 일으킬 거라곤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갈 때 저는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 될 거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싱크탱크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고 애쓰면서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극복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매일 밤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애썼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적응해 갔어요. 제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들은 제 독특한 관점과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방위 산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양국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역들도 발견했죠. 하지만 가장 큰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두 나라 사이의 오해와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걸 해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했어요. 양국의 방위 산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요. 이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제 안전을 걱정하기도 했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밀고 나갔어요. 책이 출판됐을 때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프랑스에서도 비밀리에 퍼져나갔어요. 물론 비판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절 배신자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제 분석이 편향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이 두 나라 사이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해줬어요.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과 프랑스의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